미군 부대 사격장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한국 여성에게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남성들이 조롱을 하면서 무시를 하자 그녀의 숨겨왔던 사격 실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감탄과 존경을 받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태양은 대지를 집어삼킬 듯 이글거렸다.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의 심장, 포트 브래그의 광활한 대지는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 도화지 같았다. 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총성은 메마른 공기를 북처럼 울렸다. 이곳은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전사들이 태어나고 단련되는 용광로이자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는 완벽하게 격리된 거대한 섬이었다. 그 섬의 가장 후미진 곳, 최장거리 저격 훈련장 호크 아이 레인지의 한 구석에서 강하늘은 묵묵히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묵직한 강철과 정교한 광학 장비로 이루어진 저격 소총이 아니었다. 수많은 발자국과 흙먼지로 더러워진 콘크리트 바닥을 닦아내는 낡은 대걸레였다. 흐르는 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방울져 떨어졌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최소한의 동선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마치 잘 짜인 작전을 수행하는 듯한 정교함이 배어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강하늘이라는 이름 대신 헤이, 클리너 혹은 그저 무시와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불렸다. 동양에서 온 조용하고 작은 체구의 여성. 미군들에게 그녀는 훈련장의 배경을 이루는 소모품 같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이 모든 것을 침묵으로 감내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인내이자 더 큰 목적을 위한 기다림이었다. 어이, 매드독. 저 여자 좀 봐. 꼭 유령 같다니까. 소리도 없이 나타나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늘진 사선 통제탑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던 한 무리의 군인들 사이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제이크 상사였다. 그의 시선 끝에는 하늘이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보병이 아니었다. 미 육군 제1특수작전 분견대 델타 세상이 델타 포스라 부르는 비밀 속의 부대원들이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을 일상처럼 소화하고 세계 각지의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에 그림자처럼 투입되는 이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은 당연했고 그 자부심은 종종 오만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유령이라 글쎄, 내 눈엔 그냥 겁먹은 생쥐 새끼 같은데. 제이크의 말에 응수한 것은 마이클 매드독 켈러 중사였다. 맹견이라는 별명처럼 그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집요함과 거친 성정으로 유명했다. 델타 내에서도 최고의 저격수로 꼽히는 그의 눈은 언제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마시던 물병을 바닥에 던지며 하늘을 향해 턱짓했다. 저런 여자들이 총에 대해 뭘 알겠어. 아마 방아쇠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걸. 우리가 흘린 땀이나 닦고 탄피나 줍는 게 저 여자의 세상 전부겠지. 켈러의 말에 주변의 대원들이 킬킬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건조한 바람을 타고 하늘의 귓가에 선명하게 날아와 박혔다. 하늘은 잠시 대걸레질을 멈췄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의 얼룩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포트 브래그의 황토색 대지가 아니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대한민국의 깊은 산골, 할아버지의 거칠고 따뜻했던 손, 그리고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늘아, 저격은 죽이는 기술이 아니다. 살리는 기술이다. 나와 내 동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에 사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란다. 총을 드는 순간 너는 바람과 하나가 되고 숨결과 하나가 되고
대지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 마음속에 분노나 증오 혹은 자만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총알은 결코 관역에 닿지 못할 것이다. 할아버지 강철규. 한국 전쟁의 이름 없는 영웅이자 평생을 사냐에서 총과 함께 살아온 전설적인 명사수. 그는 어린 하늘에게 총을 잡는 법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가르쳤다. 소총의 차가운 강철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생명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가르쳤다. 켈러와 그의 팀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오늘 특별히 개방된 최장거리 사격 구간이었다. 일반 저격수들은 상상도 못할 거리, 무려 2000m 너머에 놓인 표적을 맞히는 훈련이 한창이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 습도, 기온, 심지어 지구의 자전까지 계산해야 하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사격. 켈러는 몇 차례의 시도 끝에 2000m 표적을 명중시키며 자신의 실력을 과시했다. 봤나? 이 정도는 되어야 델타의 스나이퍼라고 할 수 있지.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켈러를 향해 동료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그때 훈련장 관리자인 파커 씨가 물병이 든 아이스박스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파커는 퇴역한 노병으로 평생을 총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켈러의 실력을 칭찬하면서도 무언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대단한 실력이군, 켈러 중사. 하지만 바람이 조금만 더 불었다면 아마 빗나갔을 걸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파커 씨? 바람까지 전부 계산에 넣은 겁니다. 제 계산은 완벽합니다. 켈러는 파커의 말을 자신의 실력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파커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계산이라 그렇지. 자네들은 온갖 첨단 장비로 바람을 계산하지. 하지만 진짜 명사수는 바람을 읽는 법이라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시군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구식 방법으로 총을 쏩니까? 켈러의 조롱 섞인 대꾸에 파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멀리서 묵묵히 청소하고 있는 하늘에게로 향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조용한 여인이 지닌 비밀을. 몇 달 전 정비병도 포기한 낡은 저격 소총의 미세한 결함을 하늘이 우연히 지나가다 툭 던진 한마디로 찾아냈던 일을. 총의 무게 중심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다는 그녀의 지적에 반신반의하며 분해했던 정비병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그 이후로 파커는 하늘을 유심히 지켜봐왔다. 켈러는 파커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더욱 짙은 경멸의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 지루한 오후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 놀잇감을 찾았다는 듯이 눈을 빛냈다. 좋습니다, 파커 씨.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저기 청소부 아줌마 이리 좀 와보시죠. 켈러의 고함에 주변의 시선이 모두 하늘에게로 쏠렸다. 하늘은 천천히 움직임을 멈추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켈러와 그의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 눈빛에 켈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다그쳤다. 못 들었어? 이리 오라니까. 하늘은 대걸레를 벽에 기대어 놓고 천천히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땅을 단단히 딛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델타 대원들은 마치 구경거리가 생긴 듯 그녀를 둘러쌌다. 켈러는 자신의 옆에 놓여있던 최신형 저격 소총 체이탁 M200을 발로 툭 차며 말했다. 당신 총이라는 거 만져본 적은 있나? 하늘은 대답 없이 소총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켈러는 그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었다. 좋아. 내가 당신에게 아주 관대한 제안을 하나 하지. 여기 3000m 거리에 새로운 표적을 세워달라고 할 거야. 세계 신기록에 가까운 거리이지. 당신이 저 총으로 그 표적을 마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래.
내 연봉 전부를 당신에게 주지. 10만 달러 어때? 땡전 한 푼 없는 당신에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돈일 텐데.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3,000m. 그것은 델타의 최정의 저격수인 켈러 자신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리였다. 일개 청소부 여성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었다. 그녀가 겁을 먹고 울며 도망치거나 혹은 어설프게 총을 잡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파커가 나서서 그를 말리려 했다. 켈러 그만하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지만 켈러는 파커를 손으로 막아서며 하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왜? 재미있잖아. 안 그래, 클리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몇 분이고 이어질 것 같던 침묵을 깬 것은 하늘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열렸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어떤 떨림도 없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켈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뭐? 조건? 지금 내 처지에 조건을 걸겠다는 건가? 하늘은 켈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다. 총은 당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성공한다면 다시는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한 이곳의 비전 투요원들을 모욕하지 않겠다고 이곳에 있는 모든 대원들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순간 훈련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돈이 아니라 존엄을 요구하는 저 동양인 여성의 당당함에 델타 대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켈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청소부가 자신에게 델타 포스에게 조건을 걸고 훈계를 하려 들다니. 하하하. 좋아. 아주 좋아. 내가 뭔데 감히 우리에게 약속을 강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약속해주지. 내가 성공한다면 내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어디 한번 해봐. 켈러는 하늘이 총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망신만 당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통제탑에 무전을 날려 3,000m 거리에 새로운 표적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오만한 여자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낼 생각에 벌써부터 즐거워졌다. 하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켈러의 총을 지나쳐 훈련장 구석에 있는 낡은 총기 거치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최신형 소총들 사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진 늙은 총 한 자루가 있었다. 마치 전장의 노병처럼 묵직한 위엄을 풍기는 구형 볼트 액션 소총 M24. 하늘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 총을 들어 올렸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녀의 손가락이 개머리판과 총열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 모습에 델타 대원들은 다시 한번 수군거렸다. 저렇게 낡은 구식 총으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파커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 총을 다루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오늘 이 포트 브레그의 전설이 될지도 모르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리라는 것을. 하늘의 침묵은 더 이상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을 끝낼 한 발을 위한 깊고 장엄한 서곡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그리고 제707 특수임무단에 혹독했던 훈련의 기억을 그 낡은 총 한 자루에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다. 바람이 멎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녀의 등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포트 브레그의 모든 소음이 강하늘이라는 작은 여성의 존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마저 잃었다. 델타 대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도 켈러 중사의 비릿한 미소도
멀리서 들려오던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도 모두 희미해졌다. 하늘의 세상에는 오직 세 가지만이 존재했다. 그녀 자신 손안에 든 낡은 M24 소총, 그리고 3000m 너머의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는 작은 점 표적. 그녀는 총을 들고 사격 위치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과시도 없었다. 마치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엎드려 쏘는 포복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사격 테이블 앞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소총의 양각대를 펼쳐 테이블 위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 일련의 과정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았다. 켈러는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저것 봐, 완전히 초짜로군. 저런 장거리 사격은 지면과 최대한 밀착해서 호흡과 흔들림을 줄이는 포복 자세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앉아서 쏘겠다니 속굽 장난이라도 하러 온 모양이야. 그의 말에 몇몇 대원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델타의 지휘관이자 이곳에서 가장 노련한 군인 중 한 명인 벤슨 소령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켈러의 경박함을 눈살을 찌푸리며 지켜보다가 하늘의 자세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단순히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척추는 지면과 수직으로 굳건히 서 있었고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안정적으로 땅을 딛고 있었다. 상체의 모든 힘을 빼고 오직 총을 지지하는 양손과 어깨에만 최소한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얼핏 보면 편안해 보였지만 사실은 신체의 모든 균형점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가능한 극도로 고난도의 사격 자세였다. 저건 마치 산처럼 앉아있군. 벤스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늘은 스코프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총에서 눈을 떼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활짝 열렸다. 뺨을 스치는 바람의 미세한 감촉, 공기 중에 떠도는 흙먼지의 냄새, 대지가 내뿜는 희미한 열기, 그리고 귀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의 영혼을 울렸다. 하늘아, 바람은 숫자가 아니다. 바람은 이야기꾼이란다. 저 멀리 산맥을 넘어온 바람은 차갑고 무거운 이야기를, 뜨거운 사막을 건너온 바람은 건조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들려주지. 풀잎의 흔들림을 보고 먼지의 궤적을 읽고 내 피부에 닿는 감촉으로 바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첨단 장비가 보여주는 숫자는 그저 바람의 겉모습일 뿐, 그 안에 담긴 진짜 힘과 의지는 오직 너 자신만이 느낄 수 있단다. 그녀는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 시절을 떠올렸다. 한겨울 혹한의 산속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오직 맨몸으로 자연과 동화되는 법을 배웠던 시간대. 위장복을 입고 눈 속에 파묻혀 며칠씩 잠복하며 흐르는 구름의 모양으로 기상을 예측하고 나뭇가지의 미세한 떨림으로 풍향의 변화를 감지했던 그 혹독한 훈련. 동료들은 그녀를 바람의 무녀라고 불렀다. 기계 장비의 분석보다 그녀의 직감이 더 정확했던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수만 번의 반복과 실패,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눈을 뜬 하늘의 시선은 표적이 아닌 표적으로 향하는 3000m의 공간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의 길이 마치 색깔 있는 강물처럼 보이고 있었다. 사선에서 출발한 바람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우측으로 흐르다가 중간 지점의 작은 언덕을 만나 소용돌이치며 솟구쳤고 다시 아래로 가라앉으며 방향을 틀어 표적 근처에서는 좌측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바람이 아니었다. 최소 서너 개의 다른 성질을 가진 바람이 서로 얽히고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복잡한 교향곡이었다. 켈러가 사용했던 최첨단 풍속계는 그저 출발점과 도착점의 평균 풍속만을 계산해낼 뿐, 그 여정에서 벌어지는 변칙적인 드라마까지는 읽어내지 못한다. 대체 뭘 하는 거야?
해가 지기 전에 쏠 생각이 있긴 한 건가? 켈러의 조바심 섞인 외침이 정적을 깼다. 하늘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스코프에 눈을 가져갔다. 낡은 M24의 스코프는 켈러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에게 스코프는 그저 표적의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일 뿐, 조준의 모든 과정은 이미 그녀의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준 선네티크를 조정했다. 클릭, 클릭, 클릭. 스코프의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상하좌우 조절 다이얼을 상식 밖의 수치로 돌렸다. 표적은 스코프의 정중앙이 아닌 아득하게 오른쪽 상단 구석에 위치했다. 그것을 본 제이크 상사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미쳤군, 완전히. 저격의 기본도 모르는군. 저렇게 조준해서 쏘면 총알은 표적 근처에도 못 가고 저쪽 언덕에나 처박힐 거다. 하지만 벤슨 소령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하늘이 조준하고 있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총알이 날아가며 거쳐야 할 바람의 길목 어딘가를 조준하고 있었다. 총알이 그 보이지 않는 길을 타고 미끄러지듯 날아가 마지막 순간에 표적에 도달하도록 모든 변수를 역산하여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의 경지에 오른 기회이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간 지각 능력이었다. 하늘의 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에 걸렸다. 그녀의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 박동이 고요해졌다. 숨을 들이마시고 절반쯤 내쉬었을 때 온 세상이 정지했다. 그 순간 그녀의 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2000m 지점에서 바람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작은 파열음이었다. 지금이다. 탕. M24의 묵직한 총성이 포트브레그의 대지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켈러의 체이탁 소총이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는 다른 깊고 장중한 울림이었다. 총알은 총구를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공간을 갈랐다. 모두의 시선이 스코프와 쌍안경에 고정되었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총알이 3000m라는 거리를 비행하는 데는 수초의 시간이 걸린다. 그 몇 초의 시간 동안 훈련장은 완전한 무음의 공간이 되었다. 총알은 하늘이 조준했던 대로 처음에는 표적의 아득한 오른쪽 상공을 향해 날아갔다. 거봐, 빗나갔어. 제이크가 외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총알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첫 번째 바람의 흐름을 타고 부드럽게 우측으로 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도를 살짝 높이며 언덕 위에서 부는 하강 기류를 잡아탔다. 그 순간 총알은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향해 내리꽂히듯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고도를 낮췄다. 마지막으로 표적 앞에서 불어오는 왼쪽 바람의 저항을 뚫고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표적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떼앵으. 3000m 너머에서 강철 표적의 총알이 명중하는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바람을 타고 아련하게 들려왔다. 사선 통제탑의 관측병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흥분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중. 정중앙. 10X 10X 반복한다. 표적 정중앙의 명중. 침묵.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델타 대원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낡은 구식 소총을 들고 첨단 장비 하나 없이 상식 밖의 자세와 조준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3000m의 표적 정중앙을 맞췄다. 그것도 시시각각 변하는 변칙적인 바람 속에서.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켈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물병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운? 아니다. 이런 사격은 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조롱했던 저 작은 여인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벤슨 소령은 쌍안경을 천천히 내렸다. 그의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눈에는 깊은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볐고 전설적인 저격수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사격은 평생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기술을 넘어선 예술이었고 과학을 초월한 경지였다.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하늘은 총성을 울렸던 그 자세 그대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총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이 기대어 놓았던 대걸레를 향해 걸어갔다. 승리의 기쁨도 과시하는 몸짓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그 고요한 뒷모습은 방금 전의 경이로운 사격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델타 대원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도 조금도 뽐내지 않는 겸손함. 그 어떤 조롱과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명사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감히 측정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거대한 산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지배하는군. 켈러는 멍하니 서 있다가 하늘이 자신을 지나쳐 가려 하자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포트 브레그의 먼지 쌓인 바닥에 세계 최강의 부대 델타 포스의 에이스 저격수가 이름 없는 동양인 청소부 여성 앞에 무릎을 셔츠했다. 내가 졌소. 당신의 말이 맞았어. 약속대로 사과하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의 목소리는 힘겹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 인정이 아니었다. 한 전사가 다른 전사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의이자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참회였다. 하늘은 말없이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는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하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하늘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다시 낡은 대걸레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클리너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녀의 등 뒤로 포트 브레그의 노을이 장엄하게 불타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포트 브레그의 푸른 어둠이 내렸다. 사격장의 소음은 멎었고 그 자리에는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하늘은 자신의 작은 숙소로 돌아왔다. 기지 외곽 비전 투요원들을 위해 마련된 낡은 숙소 단지의 작은 방 하나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하늘은 샤워를 마치고 낡은 면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소란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켈러의 사과도 동료들의 경외심 어린 시선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평온,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책상 앞에 앉은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빛바랜 훈장 몇 개, 그리고 접힌 편지 한 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늠름한 청년,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강철규와 그의 어깨에 기댄 어린 하늘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기억의 강물이 그녀를 과거로 이끌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세상과 단절된 듯한 작은 마을이 그녀의 고향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녀에게 세상은 할아버지가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인자하고 과묵한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이름도 계급도 없이 적 후방에 침투해 전설적인 활약을 펼쳤던 비밀 요원 저격수였다. 전쟁이 끝나고 모든 명예를 뒤로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평생을 사냥꾼으로 살았다. 할아버지는 어린 하늘에게 총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격술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철학에 가까웠다. 하늘아, 총을 보지 말고 목표를 보아라. 목표를 보지 말고 목표와 너 사이의 공간을 보아라. 공간을 보지 말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의 숨결을 느껴라. 할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몇 날 며칠이고 산속을 헤맸다. 그는 사격술 교본 대신 흐르는 시냇물과 흔들리는 나뭇잎, 떠가는 구름을 교재 삼았다. 그는 하늘에게 총을 쏘기 전에 먼저 기다리는 법을 가르쳤다.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자신의 존재를 자연 속에 완벽하게 녹여내고 숨죽여 기다리는 인내심. 그것이 저격의 본질이라고 했다. 호랑이가 사냥하기 전 발톱을 숨기고 소리 없이 다가가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하늘은 이미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도 바람 소리만으로 표적의 위치를 맞힐 수 있었고 수백 미터 밖의 동전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런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것은 군 관계자였다. 우연히 마을을 방문했던 한 장교가 하늘의 실력을 보고 경악했고 그녀에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의 문을 두드려 보라고 권유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내가 배운 것은 사람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늘은 자신의 재능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다. 나라를 지키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결국 할아버지는 그녀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대신 한 가지 약속을 받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총이 너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707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다. 지옥주 훈련, 고공 낙하, 잠수, 폭파,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투 기술. 하늘은 그 모든 훈련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지만 그녀가 가장 빛났던 곳은 역시 저격수 훈련 과정이었다. 그녀의 직관적인 사격 능력과 자연과 동화되는 능력은 교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백호 부대의 가장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녀는 그렇게 단련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비밀 작전에 투입되었다. 매 순간이 생과 사를 넘나드는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결코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생명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총구는 항상 동료를 지키고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중동의 한 분쟁 지역,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이었다. 하늘은 팀원들을 엄호하며 후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 매복해 있던 적의 공격으로 팀이 위기에 처했다. 동료 한 명이 총에 맞고 쓰러졌고 적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스코프를 통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사선에는 동료를 위협하는 적과 그 뒤에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민간인 아이가 동시에 들어왔다. 적을 제거해야 동료를 살릴 수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망설임은 찰나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부대의 규율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녀는 쏘지 못했다. 아니, 쏘지 않았다. 아이의 눈빛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그 짧은 망설임의 순간 다른 팀원이 적을 사살하며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부상을 입은 동료는 결국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귀국 후 그녀는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군법회의에서는 그녀의 행동을 명령 불복종과 임무 실패로 규정하려 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팀원들의 증언과 그녀의 평소 행실 덕분에 불명예 전역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동료를 잃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총을 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하늘아, 자책하지 마라. 너는 옳은 선택을 했다. 생명의 무게를 아는 너의 그 마음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가장 큰 유산이다. 이제 총은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총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사격장을 열어 내가 배운 것 진정한 저격의 도를 후대에 전해주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하늘은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마음의 빚을 갚고 할아버지의 유언을 실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렇게 정착한 곳이 바로 포트브레그였다. 세상에서 가장 총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에서 역설적으로 총과 가장 먼 삶을 살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무 상자 속 편지를 꺼내 펼쳤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편지였다. 삐뚤빼뚤한 글씨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내 손녀 하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바람이 되어 내 곁을 맴돌고 있겠구나. 부디 슬퍼하지 마라. 나는 평생을 만족하며 살았다. 특히 너라는 최고의 선물을 얻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늘아, 너는 호랑이의 발톱과 독수리의 눈을 가졌지만 비둘기의 마음을 지닌 아이란다. 그것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다. 세상은 너에게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라고 강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결코 그 따뜻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진짜 힘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진정으로 너의 길을 찾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거라. 언제나 너를 믿고 사랑한다. 하늘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움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뜨거운 다짐의 눈물이기도 했다. 오늘 낮 그녀가 방아쇠를 당긴 것은 오만함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음을, 생명의 무게를 아는 마음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녀 자신의 외침이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제게 주신 이 마음을 지키면서 당신의 꿈을 꼭 이루어 드릴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포트브레그의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눈처럼 따뜻하고 자애로운 빛으로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느 때처럼 청소 도구를 챙겨 호크아이 레인지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마주치는 모든 군인들이 그녀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없었다. 오직 존경과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때 벤슨 소령과 함께 켈러 중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켈러의 얼굴에는 어제의 오만함 대신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벤슨 소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하늘 씨, 당신의 정체에 대해 묻지 않겠소. 다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소. 하늘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벤슨 소령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격을 가르쳐 주시오. 벤슨 소령의 제안은 폭탄과도 같았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오.
그 말은 포트브레그의 건조한 공기 속에 무겁게 떠다녔다. 주변의 모든 델타 대원들이 숨을 죽인 채 하늘과 벤슨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희미했던 동양인 청소부에게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그 중심에 선 하늘은 그러나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거절하겠습니다. 하늘의 대답은 단호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거절에 벤슨 소령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옆에 서 있던 켈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하늘이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압도적인 실력을 인정받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교관이 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은가. 벤슨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물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강하늘 씨? 하늘은 시선을 들어 벤슨 소령과 그 뒤에 도열한 델타 대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대신 순수한 경외와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눈에 그들은 여전히 살상을 업으로 삼는 전사들일 뿐이었다. 제가 아는 것은 사람을 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지막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였다. 당신들은 세계 최고의 살상 전문가들입니다. 제게서 더 배울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은 델타 대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숭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를 위해, 자유를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하늘의 말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가장 본질적인 단어, 살상으로 규정해버렸다. 켈러가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나섰다. 아니, 그건 오해요.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살인 기계가 아니요. 우리의 기술은 무고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요.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까? 하늘이 차갑게 반문했다. 그녀의 시선이 켈러를 향했다. 켈러 중사. 당신은 어제 2000m의 표적을 마치고 환호했지요. 만약 그것이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똑같이 환호했을 겁니까? 당신의 손에 들린 총의 무게를, 당신이 쏜 총알이 앗아갈 생명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켈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늘의 질문은 그의 신념 가장 깊은 곳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그는 언제나 표적을 마치는 기술에만 집중했다. 그 너머의 결과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왔다. 그것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감정적인 동요는 임무 수행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해왔다. 하지만 하늘의 그 맑고 깊은 눈동자 앞에서 그의 모든 자기 기만은 벌거벗겨지는 기분이었다. 하늘은 다시 벤슨 소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이곳에 돈을 벌기 위해 왔습니다. 제게는 이루어야 할 다른 꿈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스승이 되어줄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은 몸을 돌려 자신의 청소구역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델타 대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벤슨 소령은 그런 하늘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하늘의 거절이 단순한 튕김이 아님을, 그녀의 내면에 깊고 단단한 신념과 아마도 아픈 상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하늘은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 위에 돌이 던져진 것처럼 파문이 일고 있었다. 벤슨의 제안은 잊고 있던 그녀의 과거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동료의 죽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총을 든다는 것의 의미. 그녀는 다시는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특히나 군인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녀의 가르침이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할아버지가 말한 살리는 총과 군대가 요구하는 이기는 총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고 믿었다.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하늘 앞에 켈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매드독이 아니었다. 어깨를 늘어뜨린 채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길 잃은 학생처럼 보였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하늘은 말없이 그를 지나치려 했지만 켈러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 않고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 말이 맞았소. 나는 한 번도 내가 쏘는 총알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맞히는 것에만 미쳐 있었지. 어제 당신의 사격을 보고 깨달았소. 내가 가진 기술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바람을 읽는 게 아니라 바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소. 총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았지. 나는 그런 경지를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 당신이 가진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 그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어쩌면 나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단순한 저격수가 아니라 당신이 말한 무게를 아는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늘은 걸음을 멈췄다. 켈러의 진솔한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하오. 나뿐만이 아니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오. 당신의 그 철학은 우리를 더 나은 살인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요. 더 신중하게, 더 책임감 있게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 거요. 어쩌면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쏘지 않아도 될 총을 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될지도 모르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소? 쏘지 않아도 될 총을 쏘지 않는 지혜. 그 말이 하늘의 심장에 박혔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내렸던 고통스러운 선택과 맞닿아 있었다. 만약 그때 자신에게 조금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동료를 구할 수 있었을까? 만약 동료들이 자신의 철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을 때 벤슨 소령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부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강하늘 씨,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려 했소. 미안하게 생각하오. 하지만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소. 당신은 마치 유령처럼 이곳에 나타났지. 짐작컨대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닐 거요. 당신이 가진 그 깊이는 분명 특별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테지. 벤스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당신이 왜 군인을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어. 당신의 철학과 우리의 임무가 충돌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켈러의 말대로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 당신의 그 길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 벤스는 새로운 제안을 꺼내 놓았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당신에게 우리 부대 전체를 맡기지는 않겠소. 대신 딱 3명만 맡아주시오. 그는 부대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3명의 대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라이언 잭슨 상사. 천부적인 사격 재능을 가졌지만 너무 무모하고 공격적이라 팀워크를 해치는 독불 장군. 두 번째는 카를로스 코르테즈 하사.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적인 동요를 이기지 못해 실수를 저지르는 다혈질. 마지막은 데이비드 리 하사.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나치게 분석하고 계산하다가 오히려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는 우유부단함이 약점이었다. 이 3명은 뛰어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지금 상태로는 전장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요. 수많은 교관들이 그들을 바꾸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 벤스는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이 3명을 맡기겠소. 딱 2주 14일의 시간을 주겠소. 그 시간 안에 이들을 진정한 전사로 바꾸어 주시오. 당신의 방식으로. 만약 당신이 성공한다면 미 육군의 이름으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의 할아버님 이름을 딴 사격 학교를 지어주겠소. 모든 비용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 단순한 사격장이 아니라 당신의 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주겠소. 한국과 미국 특수부대 간의 공식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어. 하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할아버지의 꿈. 그녀가 이곳에서 굴욕을 견디며 돈을 모으는 이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운명적인 제안이었다. 그녀가 그 세 명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무모하고 잭슨, 감정적이며 코르테즈, 지나치게 고뇌에 떨리 자신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투영되어 보였다.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곧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터였다. 할아버지, 이게 당신이 원했던 길인가요? 사람을 해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건가요? 오랜 침묵 끝에 하늘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총은 모두 회수하십시오. 훈련 첫날, 제가 돌려주기 전까지는 총을 만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락의 의사였다. 벤슨 소령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켈러 역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물론이요. 모든 것은 당신의 방식대로 하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오. 당신은 우리 델타의 스승, 교관이오. 그날 밤 하늘은 처음으로 숙소에서 깊은 잠을 잤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그 씨앗의 이름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속죄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강하늘,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포트브레그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하늘은 호크아이 레인지의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잭슨, 코르테즈, 리 세 명의 델타 대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만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미군 최고의 부대원이라는 자부심이 동양인 여성 교관, 그것도 어제까지 청소부였던 사람 밑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좋다, 다들 모였군. 벤슨 소령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오늘부터 2주간 여러분의 지휘권은 전적으로 강 교관에게 위임된다. 그녀의 말은 곧 나의 말이고 부대의 명령이다. 토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도록.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세 명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답은 아니었다. 벤슨과 켈러가 자리를 비우자 훈련장에는 하늘과 세 명의 대원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잭슨이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래서 훈련은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의 총은 왜 압수한 겁니까? 사격 훈련을 하려면 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늘은 대답 대신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오늘의 첫 훈련은 청소다. 뭐라고요? 코르테즈가 되물었다. 잘못 들었다는 표정이었다. 훈련장 전체를 청소한다. 저기 보이는 탄피 하나, 작은 쓰레기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늘은 그들이 어제까지 자신이 사용했던 대걸레와 쓰레받기를 가리켰다. 세 명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일그러졌다. 델타포스에게 청소를 시키다니.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길들이기 혹은 모욕이었다. 장난합니까? 잭슨이 버럭 소리쳤다.
우리는 훈련을 받으러 온 거지 청소나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장 총을 돌려주십시오. 하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잭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총을 잡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총을 줄 수 없다. 너희는 아직 자격이 없어. 총을 잡기 전에 너희 자신의 마음부터 청소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잭슨의 기세를 압도했다. 하늘은 말을 이었다. 이 훈련장을 청소하는 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다. 이곳에 스며 있는 수많은 전사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느끼는 과정이다. 바닥에 탄 피 하나를 주우며 총알의 무게를 생각하고 먼지를 쓸어내며 너희 마음속의 교만과 불필요한 생각들을 쓸어내는 거다. 그것이 오늘 훈련의 목표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늘진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눈을 감았다. 명상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세 명의 대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다. 청소는 생각보다 고역이었다. 델타 대원으로서 평생 해본 적 없는 허드렛 일이었다. 처음에는 대충 신용만 하던 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늘은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그들이 그곳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오기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훈련장 구석구석을 닦고 쓸기 시작했다. 무모한 잭슨은 처음에는 힘으로만 밀어붙이다가 금세 지쳐 헉헉거렸다. 감정적인 코르테즈는 짜증을 이기지 못하고 대걸레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분석적인 리는 가장 효율적인 청소 동선을 계산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하늘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태양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 훈련장은 놀랍도록 깨끗해져 있었다. 세 명의 대원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하늘이 조용히 눈을 뜨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아직 멀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햇빛에 반사되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작은 파편이었다. 세 명은 경악했다. 저런 것까지 찾아내다니. 그들은 다시 일어나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하늘은 그만이라고 말했다. 세 명의 대원들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육체적인 힘들보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꺾였다는 정신적인 피로감이 더 컸다. 오늘 훈련 끝. 내일 새벽에 다시 집합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훈련은 비슷했다. 둘째 날의 훈련은 명상이었다. 하늘은 그들을 훈련장 한가운데에 가부좌를 틀고 앉게 한 뒤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좀이 쑤셔서 몸을 비트는 잭슨, 잡념 때문에 괴로워하는 코르테즈, 호흡 횟수와 심박수를 분석하려는 리. 그들의 내면은 전쟁터였다. 셋째 날의 훈련은 걷기였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사격장에 거친 흙과 자갈 위를 아주 천천히 걷는 것이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고통과 감촉에 집중하며 땅의 기운을 느끼라는 것이 하늘의 설명이었다. 대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차라리 지옥주 훈련을 다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밤마다 모여 하늘을 성토했다. 그 여자는 미쳤어.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당장 소령님께 가서 못하겠다고 말하자. 하지만 켈러가 그들을 막아섰다. 닥치고 그냥 따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신다. 너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계셔. 믿고 따라가 봐.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변화는 아주 조금씩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청소와 명상, 걷기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잭슨은 자신의 성급함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깨달았고, 코르테즈는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외부 자극에 흔들리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머릿속이 얼마나 불필요한 계산과 분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게 되었다. 훈련 닷새째 되는 날 하늘은 처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사격장 안쪽의 작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총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하늘은 그들에게 총기 분해 및 결합용 도구를 던져주었다. 이 창고에 있는 모든 총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한다.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느끼고 그 안에 담긴 역사를 생각하면서 드디어 총을 만진다는 생각에 세 명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최신형 소총이 아닌 수십 년 된 낡은 총들이었다. 그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작업을 시작했다. 눈을 감고도 총을 분해 결합할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하늘의 요구는 달랐다. 눈으로 보지 말고 손끝으로 보아라. 부품의 미세한 마모 상태, 기름의 질감, 강철의 냉기를 느껴라. 총과 대화해라. 그들은 처음에는 하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총을 만지면서 그들은 점차 손끝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다. 총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떤 총은 많은 전투를 거쳐 피로해 보였고, 어떤 총은 주인의 세심한 관리를 받은 듯 온기가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하늘은 마침내 그들에게 총을 돌려주었다. 자신들의 몸처럼 익숙한 최신형 저격 소총이었다. 하지만 총을 받아든 세 명의 느낌은 이전과 달랐다. 총이 더 이상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라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때 하늘이 상상도 못한 시범을 보였다. 그녀는 리의 소총을 빌려 들고는 검은 천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무슨? 대원들이 당황해서 수군거렸다. 하늘은 눈이 가려진 채로 500m 거리에 있는 작은 풍선 3개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바람의 소리를 들어라. 공기의 흐름을 느껴라. 표적은 그곳에 있다고 소리치고 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거의 동시에 3발의 총을 쐈다. 탕, 탕, 탕. 모두가 반신반의하며 스코프로 표적을 확인했다. 잠시 후 관측하던 켈러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3개 모두 명중세상에. 3명의 대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눈을 가리고 소리와 감각만으로 500m 밖의 작은 표적을 정확히 맞히다니. 이것은 마술이나 초능력에 가까웠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일주일간의 훈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청소와 명상, 맨발 걷기, 낡은 총기 분해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감각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하늘의 치밀하게 계산된 가르침이었음을. 그들의 눈에서 의심과 불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완전한 존경과 믿음이 자리 잡았다. 잭슨이 처음으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교관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코르테즈와 리 역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늘은 눈가리개를 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이제야 너희는 총을 잡을 최소한의 자격을 얻었다. 진짜 훈련은 지금부터다. 그녀의 규율 없는 교실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백호의 훈련이 시작될 참이었다. 진짜 훈련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하늘이 준비한 교실은 여전히 델타 대원들의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사격장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포트브레그의 가장 깊숙한 곳,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계곡과 숲으로 이끌었다. 너희들의 가장 큰 적은 표적이 아니다. 바로 너희 자신과 너희가 너무나도 의존하는 기술이다. 하늘은 그들의 손에서 최첨단 광학 조준경과 탄도 계산기, 풍속계를 빼앗았다.
대신 지급된 것은 아주 기본적인 배율의 스코프와 낡은 나침반, 그리고 종이와 연필뿐이었다. 오늘부터 너희는 기계가 아닌 너희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온몸으로 자연을 읽는 법을 배운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습도, 기온, 고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감각으로 측정하고 계산해야 한다. 세 명의 대원은 망연자실했다. 첨단 장비의 도움 없이는 단거리 사격조차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법인데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저격 훈련을 하라니.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 그들은 군말 없이 하늘의 지시에 따랐다. 첫 번째 훈련은 숨바꼭질이었다. 하늘은 숲속 어딘가에 작은 인형을 숨겨두고 그들에게 찾아내어 저격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단 정해진 시간 안에 단 한 발의 총알만 사용할 수 있었다. 무모한 잭슨은 가장 먼저 뛰쳐나갔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시력과 기동력을 믿고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숲은 그의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그는 무작정 헤매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엉뚱한 곳에 총알을 날려버렸다. 분석적인 리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그는 지형도를 펼쳐놓고 하늘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인형이 있을 만한 가장 확률 높은 지점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산은 정교했지만 그가 계산에 몰두하는 동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햇빛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을 놓쳤다. 그가 찾아낸 지점은 이미 다른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감정적인 코르테즈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잭슨처럼 무작정 뛰어다니지도 리처럼 분석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결국 첫날 3명 모두 임무에 실패했다. 하늘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잭슨, 너는 숲을 보려 하지 않고 그저 통과하려 했다. 리, 너는 숲을 읽으려 하지 않고 계산하려 했다. 코르테즈, 너는 숲을 느끼려 하지 않고 두려워했다. 너희 셋 다 숲과 싸우려 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저격수는 목표물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주변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다. 다음 날 하늘은 그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었다. 총을 내려놓고 하루 종일 숲속의 한 장소에 꼼짝 않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었다. 단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해야 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처음에는 고문과도 같았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감각은 놀랍도록 예민해졌다. 그들은 점차 눈을 감고도 숲의 전체적인 풍경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와 어느 나무를 먼저 흔드는지, 새들이 어떤 소리를 낼 때 위험을 감지하는지, 공기의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며칠간의 감각 훈련이 끝난 후 하늘은 다시 숨바꼭질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잭슨은 더 이상 무작정 뛰지 않았다. 그는 숲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리는 더 이상 복잡한 계산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관과 숲이 주는 미세한 단서들을 믿기 시작했다. 코르테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며 숲과 하나가 되는 평온함을 즐겼다. 마침내 리가 먼저 인형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의 노래를 들었다. 잠시 후 그는 손짓으로 잭슨과 코르테즈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수신호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정했다. 잭슨이 바람의 변화를 알리고 코르테즈가 주변을 경계하는 동안 리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마침내 바람이 잠시 멎는 찰나 리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총알은 정확히 인형의 머리를 꿰뚫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팀으로서 임무를 완수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동료애가 빛나고 있었다. 하늘의 훈련은 점점 더 혹독하고 기이해졌다.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물의 흐름만으로 반대편 강둑에 있는 목표물의 거리를 측정하게 했다. 밤에는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별빛과 달빛의 의지에 위장하고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히게 했다. 가장 힘든 훈련은 인내 훈련이었다. 하늘은 바위 틈에 꿀단지를 놓아두고 야생 곰이 나타나 꿀을 먹는 순간을 포착해 곰의 이마에 페인트탄을 맞히라는 임무를 주었다. 단 곰을 절대 놀라게 해서는 안 되며 곰이 꿀을 다 먹고 돌아갈 때까지 기척을 숨겨야 했다. 그들은 꼬박 사흘을 잠복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지루함과의 싸움이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다. 마침내 사흘째 밤 거대한 흑곰이 나타났다. 그들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하늘에게 배운 호흡법으로 감정을 통제했다. 곰이 꿀을 정신없이 핥고 있을 때 코르테즈가 방아쇠를 당겼다. 푹 소리와 함께 페인트탄이 정확히 곰의 이마에 명중했다. 곰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성공의 순간 세 명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 완수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위대한 승리였다. 마침내 2주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하늘은 그들을 다시 호크 아이레인지로 데려왔다. 그곳에는 벤슨 소령과 켈러를 비롯한 모든 델타 대원들이 모여 있었다. 최종 시험이었다. 시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2000m에서 3000m까지 각기 다른 거리에 무작위로 나타나는 5개의 이동 표적을 3사람이 협력하여 제한 시간 안에 모두 맞춰야 했다. 심지어 사격장에는 강력한 송풍기를 동원해 인공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연막탄과 섬광탄을 터뜨려 최악의 조건을 만들었다. 이건 불가능해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잭슨, 코르테즈, 리의 표정은 침착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각자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고요한 자신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만이 존재했다. 시작. 벤슨의 명령과 함께 시험이 시작되었다. 연막탄이 터지고 송풍기가 굉음을 내며 바람을 일으켰다. 첫 번째 표적이 2500m 거리에서 나타났다. 리는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 잭슨은 송풍기의 바람과 자연 바람이 부딪혀 만들어내는 미세한 소용돌이를 피부로 감지했다. 코르테즈는 연막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표적의 움직임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좌측 편차 셋, 상승 편차 둘. 바람이 곧 바뀐다. 셋을 세고 쏴. 리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둘째 표적은 내게 맡겨. 첫 발 이후 연막이 걷히는 순간을 노린다. 잭슨이 답했다. 내가 엄호하겠다.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비한다. 코르테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셋, 둘, 하나 지금.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관측소에서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첫째, 둘째, 셋째 표적 명중. 동시에 명중.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지켜보던 델타 대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세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 각기 다른 표적을 동시에 마친 것이다. 남은 2개의 표적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말로 소통하지 않았다. 눈빛과 작은 손짓만으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마지막 표적이 3,000m 거리에 나타났을 때 섬광탄이 그들의 눈앞에서 터졌다.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은 최악의 상황. 하지만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의 귀와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들은 눈이 아닌 온몸으로 표적의 위치를 느끼고 있었다. 세 발의 총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고 마지막 표적마저 정확하게 관통되었다. 시험이 끝났을 때 훈련장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다. 잠시 후 그 침묵을 깨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벤슨 소령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고 켈러의 눈에는 눈물마저 고여 있었다. 잭슨, 코르테즈, 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주먹을 부딪혔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들을 이끌어준 스승, 강하늘을 향해 가장 깊은 존경을 담아 거수 경례를 했다. 하늘은 말없이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화약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아니었다. 새로운 탄생과 희망,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향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할아버지의 철학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살아 숨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최종 시험이 끝난 호크 아이레인지는 축제의 장이었다. 잭슨과 코르테즈, 리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대의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전설의 주인공이자 강하늘이라는 미스터리한 스승의 첫 제자들이었다. 벤슨 소령은 하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소, 교관. 당신의 할아버님은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하늘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제자들의 성장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켈러에게,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델타 대원들에게 향해 있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냉대와 경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곳의 일원으로 존경받는 스승으로 받아들여졌다. 할아버지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쁨보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보람이 더 크게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축제 분위기를 깨고 벤슨 소령의 위성 전화가 비명처럼 울렸다. 전화를 받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목소리는 낮고 긴급하게 가라앉았다. 통화를 마친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장교에게 외쳤다. 전원, 기지 내 최고 등급 경계 태세 발령. 당장 합동작전 상황실로 연결해. 순식간에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델타 대원들은 방금 전까지의 환호를 거두고 반사적으로 전투 대응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제 상황이었다. 몇 분 후 포트 브레그의 지하 벙커에 위치한 합동작전 상황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다. 벤슨과 켈러 그리고 하늘과 그녀의 세 제자만이 긴급히 호출되었다. 상황실 안에는 국방부와 중앙정보국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화면 속의 장군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상황을 설명하지. 목표는 알렉산드르 볼코프. 일명 전쟁 상인이라 불리는 국제무기 밀매업자다. 지난 10수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대량 살상 무기를 공급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인이지. 각국 정보기관이 그를 쫓았지만 유령처럼 움직여 번번이 놓쳤다. 그런데 방금 그놈이 저 섬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확인됐다. 스크린의 사진이 확대되었다. 섬 중앙에는 철옹성 같은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고 해안에는 중무장한 경비 병력의 모습이 보였다. 볼코프는 현재 저곳에서 새로운 구매자와 거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거래 물품이 더러운 폭탄이라는 점이다. 만약 적의 대도시에서 터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와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거래를 막고 볼코프를 제거해야만 한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장군이 말을 이었다. 특수부대를 투입한 강습 작전은 불가능하다. 섬의 방어망이 너무 견고하고 교전이 벌어지면 볼코프가 즉시 폭탄을 터뜨리거나 인질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공중 폭격은 더더욱 안 된다.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 최악의 참사를 낳게 될 것이다. 남은 시간은 6시간. 6시간 안에 거래가 끝나고 볼코프는 다시 사라질 거다. 상황실에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다. 진퇴양난. 어떤 군사적 옵션도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때 켈러가 입을 열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격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켈러는 섬의 지형도를 가리켰다. 섬에서 약 4,000m 떨어진 곳에 작은 암초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적의 레이더와 시야를 피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볼코프를 저격하는 겁니다. 외과 수술처럼 조용하고 정확하게. 하지만 국방부 분석관이 즉시 반박했다. 불가능합니다. 켈러 중사. 4,000m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해상 저격은 예측 불가능한 해무와 난기류, 파도의 움직임 때문에 육상 저격보다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저격수도 어떤 장비로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우리의 위치만 노출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나? 장군이 물었다. 분석관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켈러 중사가 직접 쏜다고 해도 1%, 아니 0.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식었다. 미션 폐기 직전의 분위기였다. 바로 그때 벤슨 소령이 결심한 듯 한 걸음 나섰다. 아니, 방법이 있습니다. 0.1%가 아니라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벤슨의 시선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하늘에게로 향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화상회의 속 고위 인사들의 눈동자까지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일개 민간인, 그것도 동양인 여성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의심과 의아함이 가득한 시선들이었다. 장군이 미심쩍은 목소리로 물었다. 벤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저 여성은 누군가? 강하늘 교관입니다. 지난 2주간 제 대원들을 지도했고 오늘 3,000m 이동 표적을 최악의 조건 속에서 마치는 기적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벤슨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켈러가 한 걸음 더 나섰다. 그는 자신의 스승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담아 말했다. 소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보다 더 위대한 저격수가 필요합니다. 저라면 1%의 확률도 없겠지만 강 교관님이라면 다릅니다. 아니, 교관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켈러의 폭탄 선언이었다. 미군 최강의 저격수가 자신이 아니라 어제까지 청소부였던 여성을 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이다. 상황실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고위 인사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늘은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고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 저격은 살리는 기술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가르침을 증명해야 할 때였다.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전쟁을 퍼뜨리는 악의 근원 단 하나를 제거하는 것. 이것은 살상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 마침내 하늘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란스러운 상황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장군이 다그치듯 물었다. 성공할 확률은? 확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이라면 할 뿐입니다. 하늘의 대답은 선문답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강철과도 같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임무는 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3명의 제자 잭슨과 코르테즈, 리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은 이미 스승의 결정을 따를 준비가 되어 불타고 있었다. 저의 눈과 귀 그리고 심장이 되어줄 제 팀과 함께 가겠습니다. 잭슨, 코르테즈, 리. 이 3사람이 저와 함께합니다. 저희 4사람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불가능한 임무는 가능한 현실이 될 겁니다. 이제 막 훈련을 마친 신참들을 실전에, 그것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저격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반대 의견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벤슨과 켈러가 강력하게 그녀를 지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들이 아닙니다. 강 교관과 함께라면 그들은 지상 최강의 팀입니다. 시간이 없었다. 장군은 오랜 고심 끝에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의 눈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여전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좋다, 허가한다. 작전명 바늘구멍. 강하늘 교관을 작전 지휘관으로, 켈러 중사는 자문 및 지원 역할을 맡는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지금 즉시 출발하도록. 신의 가호가 있기를. 작전은 승인되었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하늘과 그녀의 3 제자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의 심장은 이미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의 박동으로 뛰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진짜 전쟁터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도파민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전설이 될 작전의 서막이 올랐다. 작전 개시 신호와 함께 포트 브레그는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였다. 하늘과 그녀의 팀 알파의 에코는 최신형 스텔스 헬기 사일런트 호크에 올랐다. 헬기는 소음도 없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칠흑 같은 대서양을 향해 날아갔다. 헬기 내부 붉은 조명 아래 4사람의 얼굴은 비장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MJOLNIR라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최첨단 저격 소총이 들려 있었다. 켈러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이 총은 4,000m 밖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아직 실전 검증은 거치지 않은 프로토타입이었다. 성공의 열쇠는 총이 아니라 총을 쏘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 해안선이 멀어지고 망망대해가 펼쳐졌다.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예보에 없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가 헬기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고 기체는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젠장, 이 날씨는 뭐지? 조종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하늘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악천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작전을 방해하려는 자연의 분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조종사에게 말했다. 계속 전진해. 이 바람과 파도가 우리의 아군이 될 거야. 헬기는 약속된 지점에서 해상 침투용 고무보트 조디액을 투하했다. 하늘과 3 제자는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져 보트에 올랐다. 켈러는 헬기에 남아 공중에서 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트에 올라탄 순간부터 진짜 사투가 시작되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보트를 덮쳤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닷물과 싸워야 했다. 리는 방수 처리된 태블릿으로 항로를 확인하려 했지만 거친 파도와 비바람 때문에 GPS 신호가 계속 끊겼다. 안 되겠어. 신호가 잡히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암초에 부딪힐 거야.
리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때 하늘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장비는 버려, 리. 내 안의 나침반을 믿어. 파도의 흐름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느껴. 길은 거기에 있어. 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태블릿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는 지난 2주간 배웠던 모든 것을 끄집어냈다. 파도가 보트에 부딪히는 미세한 충격의 차이, 짠내 섞인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촉으로 보이지 않는 해류와 암초의 위치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떴다. 좌현으로 30m 전방에 숨겨진 암초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했다.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자연만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와 함께 섬광이 번쩍였다. 적의 경비정이었다. 젠장, 걸렸나? 잭슨이 반사적으로 소총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과거의 무모한 공격성이 번뜩였다. 기다려. 하늘이 그를 제지했다. 아직 우릴 발견하지 못했어. 저건 무작위 탐색이야. 코르테즈, 내 심장 소리가 저들에게 들릴 것 같군. 하늘의 말에 코르테즈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하늘에게 배운 호흡법을 시작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자 신기하게도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듯 했다. 경비정은 그들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어둠 속의 작은 보트를 발견하지 못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코르테즈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실감했다. 수십 분의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목표 지점인 암초에 도달했다. 뾰족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작은 바위섬이었다. 그들은 젖은 몸을 이끌고 암초 위로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비는 쉴 새 없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하늘은 스코프를 통해 4,000m 너머의 섬을 보았다. 요새의 불빛이 비바람 속에서 유령처럼 흔들렸다. 바람은 그녀가 겪어본 그 어떤 바람과도 달랐다. 해수면의 바람과 상공의 바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불며 부딪혔고 암초에 부딪힌 파도가 만들어내는 상승 기류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마치 살아있는 악마가 제멋대로 숨을 뱉어내는 것 같았다. 악마의 숨결이었다. 교관님, 이 바람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탄도 계산 프로그램도 이런 변칙적인 바람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다. 하늘이 조용히 답했다. 그녀는 소총 묠리르를 거치대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는 잭슨에게 말했다. 잭슨, 너는 나의 눈이다. 저 요새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마라. 아주 작은 빛의 변화, 경비병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전부. 예, 알겠습니다. 잭슨의 눈빛은 이제 무모함이 아닌 매의 날카로움을 닮아 있었다. 코르테즈, 너는 나의 심장이다. 나의 호흡에 너의 호흡을 맞춰라.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심장을 안정시켜라. 명심하겠습니다. 코르테즈는 하늘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다. 리, 너는 나의 뇌다. 바람의 패턴을 분석해라. 계산이 아니라 읽어내는 거다. 이 악마의 숨결 속에도 분명히 반복되는 리듬과 패턴이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는 더 이상 종이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 소리를 분석하며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칙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에 몰입한 채 그들은 기다렸다. 타겟이 나타나기만을.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거래 시간이 다가왔다. 그때 켈러로부터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알파의 에코 문제 발생.
타겟이 움직였다. 실내가 아니라 요새 최상층의 발코니에 나타났다. 거래를 그곳에서 진행할 모양이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실내라면 창문을 통해 제한된 시야라도 확보할 수 있지만 노출된 발코니는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었다. 젠장 함정인가? 잭슨이 말했다. 아니. 하늘이 스코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과시욕이군. 자신의 요새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려는 거야. 바로 그때 발코니의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명은 사진으로만 보던 볼코프가 확실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의 모습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손이 묶인 채 겁에 질려 있는 민간인이었다. 켈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맙소사 저자는 얼마 전 실종된 AP통신 기자 데이비드 쉥이다. 인간 방패로 쓰려는 거야. 상황은 최악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볼코프는 기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의 머리 바로 옆에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몸은 거의 완전히 겹쳐져 있었다. 저격할 수 있는 틈이 보이지 않았다. 합동작전 상황실의 장군이 직접 무전에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파의 에코 작전 중지를 명령한다. 반복한다. 작전을 중지하라. 저 상태로는 저격이 불가능하다. 인질이 사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우리가 뒤집어 쓴다. 당장 철수하라.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악마의 숨결 속에서 춤을 추는 볼코프와 공포에 질린 기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여기서 포기하면 저 기자는 죽는다. 그리고 더러운 폭탄은 세상 어딘가로 팔려나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그녀의 뇌리에서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쳤다. 적과 아이 사이에서 망설이다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코르테즈 심박수. 안정적입니다. 리 바람의 길은 3초 뒤 7초간 열립니다.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잭슨 적의 움직임은 두 번째 경비병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입니다. 팀원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일부가 되어 속삭였다. 그녀는 무전기를 향해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것은 명령 불복종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선언이었다. 명령을 거부한다. 사격을 개시한다. 벤슨 소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하늘. 제발. 소령님. 저를 믿는다고 하셨잖습니까? 제자들을 믿어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은 무전기의 수신을 꺼버렸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것은 오직 그녀와 그녀의 팀, 그리고 4,000m 너머의 타겟뿐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에 걸렸다. 악마의 숨결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모든 것이 이 한 발에 달려 있었다. 세상이 멈췄다. 하늘이 무전기를 끈 순간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들리는 것은 오직 거친 파도 소리와 악마처럼 울부짖는 바람 소리, 그리고 그녀 곁에서 하나의 리듬으로 뛰고 있는 코르테즈의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녀의 심장 역시 그와 동기화되어 거대한 자연의 교향곡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박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스코프 안의 세상은 지옥도와 같았다. 폭우가 렌즈를 때렸고 바람 때문에 상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볼코프는 인간 방패로 삼은 기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무언가 조롱하듯 말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잔인함이 4,000m의 거리를 뚫고 느껴졌다. 그 오만함이 만들어낼 찰나의 빈틈. 하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의 문 지금부터 열립니다. 카운트다운 76. 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람의 예언처럼 하늘의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자연의 목소리 같았다. 지난 2주간
그가 읽어낸 수만 개의 데이터와 온몸으로 느낀 자연의 감각이 만들어낸 완벽한 예측이었다. 볼코프의 왼쪽 어깨, 경비병의 시선이 반대편으로 향했다. 3초간 시야 확보. 잭슨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의 시야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 모든 변수를 꿰뚫어보는 독수리의 눈이 되어 있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저격할 틈이 없었다. 볼코프는 교활하게 기자의 몸 뒤에 숨어 머리와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급소를 가리고 있었다. 스코프 안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은 거의 하나처럼 보였다. 하늘 틈이 없어 코르테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안정적인 심장 박동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려는 찰나였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기술, 기다림.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듯 그녀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이 순간에 응축시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볼코프가 거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과시하려는 듯 기자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떼어 권총을 고쳐 잡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이 미세하게 뒤틀리면서 그의 목과 기자의 어깨 사이에 아주 작은 찰나의 공간이 생겨났다.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갈 정도의 틈. 1인치도 채 되지 않는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틈이었다. 지금 잭슨의 외침과 리의 제로 카운트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코르테즈의 숨이 멎었다. 하늘의 세상에는 오직 그 바늘구멍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다.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묠리르가 자신의 팔과 어깨를 지나 척추를 타고 땅에 뿌리내린 두 발까지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음을. 그녀의 폐 속 마지막 공기가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 끝으로 흘러들어갔다. 탕으. 묠리르의 총성은 폭풍우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작은 강철 조각은 악마의 숨결을 가르고 신의 의지를 품은 채 날아갔다. 시간이 늘어났다. 총알의 비행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총알은 하늘의 의지대로 처음에는 목표 지점의 아득한 상공을 향해 치솟았다. 그리고는 리가 예언한 바람의 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첫 번째 하강 기류를 타고 급격히 고도를 낮추다가 해수면의 난기류를 만나 오른쪽으로 크게 휘었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궤적이었다. 지켜보는 켈러와 벤슨의 눈에는 그저 불가능한 도박처럼 보였다. 하지만 총알은 살아있었다. 하늘의 제자들이 읽어낸 바람의 길을 정확히 따라 날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관문, 요새 주변을 감싸는 가장 변칙적인 돌풍을 만났을 때 총알은 스스로 회전하며 그 저항을 뚫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4,000m의 여정을 마친 총알은 볼코프와 기자 사이의 그 바늘구멍 같은 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과했다. 스코프 안에서 볼코프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소리 없는 폭발처럼 그의 몸이 그대로 뒤로 무너져 내렸다. 기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고요. 하늘의 팀 사이에 그리고 헬기 안의 켈러와 포트 브래그의 상황실 사이에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벤슨 소령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기에 외쳤다. 타겟 다운. 인질 무사하다. 반복한다. 타겟 제거. 인질 안전.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새는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 경비병들이 뛰쳐나오고 경보음이 섬 전체를 뒤덮었다. 볼코프의 죽음을 확인한 거래 상대방은 자신들이 속았다고 생각했는지 남은 경비 병력과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섬은 순식간에 진짜 전쟁터로 변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코르테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잭슨과 리 역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요새에서 발사된 조명탄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그 빛 아래 그들이 숨어있는 암초의 모습이 적들에게 선명하게 노출되었다. 위치 발각. 적의 공격이 시작된다. 켈러가 헬기에서 다급하게 외쳤다. 요새의 해안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거대한 포탄들이 그들의 주변 바다에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냈다. 암초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다. 젠장, 철수해야 해. 잭슨이 소리쳤다. 하늘은 침착하게 팀원들에게 명령했다.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마지막 임무는 생존이다. 전원 퇴로를 확보한다. 지금부터는 배운 것을 모두 잊고 오직 본능으로 움직여라. 그녀는 묠리르를 등에 둘러매고 허리에서 전투용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스승의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었던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의 가장 날카로운 발톱, 전사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포탄이 그들의 바로 옆에 떨어지며 거대한 파편과 물보라를 일으켰다. 하늘과 그녀의 제자들은 폭발을 뒤로한 채 칠흑 같은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는 섬 전체가 불타오르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가장 위대한 저격은 끝났지만 가장 치열한 생존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심연이 그들을 삼켰다. 포탄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기둥은 하늘과 세 제자를 사방으로 흩어놓았다.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터질 듯한 폐의 고통과 싸워야 했다. 하늘은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눈을 뜨자마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불타는 섬에서 발사된 예광탄이 궤적을 그리며 밤하늘을 갈랐고 기관총탄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의 주변 수면을 때렸다. 전원 위치 보고. 하늘의 외침에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잭슨과 코르테즈, 리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그들의 위치는 완벽하게 노출된 상태였다. 그들이 타고 왔던 고무보트는 포탄의 파편에 맞아 찢겨 검은 연기를 내며 가라앉고 있었다. 퇴로는 없었다. 젠장, 보트가 끝장났어. 잭슨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요새의 서치라이트 여러 개가 동시에 그들을 향했다. 이제 그들은 어둠이라는 마지막 방어막마저 잃어버렸다.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바로 그때 하늘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포탄이 떨어져 만들어진 거대한 물기둥과 파도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파도를 타라. 저 파도 뒤에 몸을 숨겨. 그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생존수를 떠올렸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일부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파도의 가장 높은 마루를 향해 몸을 던졌다. 세 제자 역시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랐다. 거대한 파도가 방패처럼 솟아올라 잠시나마 총알과 서치라이트의 빛을 가려주었다. 그들은 파도의 흐름을 타고 죽음의 사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며 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섬에서 출격한 소형 고속정이 미친 듯이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었다. 고속정의 뱃머리에 장착된 중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따라잡힐 거야. 리가 헐떡이며 말했다. 공중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켈러는 미칠 지경이었다. 사일런트 호크 강화를 요청한다. 팀을 구출해야 해. 하지만 조종사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저 고속정의 대공화기에 격추될 겁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협이 물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칠흑 같은 잠수정 한 대가 소리 없이 부상하더니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볼코프가 만약을 대비해 숨겨둔 마지막 카드, 그의 개인 경호 잠수정이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앞에서는 잠수정이, 뒤에서는 고속정이 그들을 압박해왔다. 절망이 그들을 덮쳤다.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늘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너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는 세 제자를 차례로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스승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잭슨, 너의 용기는 팀의 칼이 될 것이다. 코르테즈, 너의 평정심은 팀의 방패가 될 것이다. 리, 너의 지혜는 팀의 길이 될 것이다. 너희 셋이 함께일 때 너희는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다. 그것은 유언처럼 들렸다. 코르테즈가 울먹이며 외쳤다. 안 됩니다, 교관님. 함께 가야 합니다. 하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다. 너희의 심장 속에서, 너희의 숨결 속에서. 그녀는 허리에 차고 있던 마지막 섬광탄과 연막탄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켈러에게 마지막 무전을 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팀원들이 아닌 켈러에게만 전달되었다. 켈러, 내가 신호를 보내면 헬기를 하강시켜.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들을 구해. 이건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하늘. 안 돼. 켈러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하늘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세 제자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해라. 진정한 저격수는 쏘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은 몸을 돌려 고속정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헤엄쳐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미끼로 던진 것이다. 교관님. 세 제자의 절규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하늘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물살을 갈랐다. 고속정과 잠수정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적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리더로 보이는 인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기관 총탄이 하늘의 주변에 집중되었다. 하늘은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물속과 수면을 오가며 총알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적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늘은 품고 있던 섬광탄과 연막탄의 핀을 동시에 뽑아 힘껏 던졌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하늘의 주변이 눈을 뜰 수 없는 섬광과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다. 지금이다. 하늘의 마지막 외침이 제자들의 귓가를 때렸다. 그것은 신호였다. 그 순간 세 명의 제자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승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완전한 전사였다. 잭슨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물속으로 잠수해 추격해오는 잠수정을 향해 역으로 헤엄쳐갔다. 그의 손에는 하늘이 건네주었던 비상용 소형 폭약이 들려 있었다. 그의 무모함은 이제 팀을 구하기 위한 용기로 승화되었다. 코르테즈는 리의 등을 떠받치며 수면 위에서 주변을 경계했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고 그의 눈은 적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평정심은 팀의 생존을 위한 굳건한 방패가 되었다. 리는 물 위에서 눈을 감고 잠수정의 스크루 소리와 엔진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물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코르테즈의 등에 보이지 않는 지도를 그렸다. 잠수정의 예상 이동 경로와 취약점.
그의 지혜는 이제 팀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었다. 스크루 바로 위 수심 3미터. 거기가 유일한 사각지대다. 리의 외침에 잭슨은 물속에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소리 없이 잠수정의 하부에 접근해 스크루 근처에 폭약을 설치했다. 그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하늘이 만들어낸 연막이 걷히기 시작했다. 적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3명에게로 총구를 돌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켈러가 조종하는 사일런트 호크가 하늘의 마지막 명령대로 미친 듯이 하강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의 미니건이 불을 뿜으며 고속정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했다. 적들이 당황한 틈을 타 헬기에서 구출용 로프가 내려왔다. 코르테즈와 리가 먼저 로프를 잡았다. 잭슨은 폭약의 원격 스위치를 누르고 맹렬한 속도로 수면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그가 로프를 잡는 순간 물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잠수정은 동력을 잃고 검은 연기를 뿜으며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고속정의 선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방향을 돌려 도망쳤다. 하늘은, 강 교관은 어디에 있나? 헬기에 오른 켈러가 절규하며 물었다. 세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연기가 피어오르는 바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그곳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다. 하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 쏘지 않고 이기는 법을 몸소 증명하고 전설이 되어 바람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몇 주 후 포트브레그. 기지 전체는 강하늘이라는 이름 없는 영웅을 기리는 추모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최고 등급 기밀로 분류되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바늘구멍 작전의 성공으로 수백만의 목숨을 구한 공로였다. 잭슨, 코르테즈, 리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들은 벤슨 소령과 켈러 앞에 서 있었다. 저희는 전역을 신청합니다. 잭슨이 대표로 말했다. 벤슨이 놀라 물었다. 무슨 소린가? 자네들은 이제 부대의 핵심 전력이다. 최고의 영웅인데. 저희는 영웅이 아닙니다. 리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희는 아직 스승님의 가르침을 반도 깨닫지 못한 미숙한 제자일 뿐입니다. 코르테즈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스승님의 꿈을 대신 이루어야 합니다. 그녀의 철학을, 그녀의 가르침을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훈장을 반납하고 대신 다른 것을 요청했다. 한국 땅에 강하늘의 할아버지 강철규와 그녀의 이름을 딴 작은 학교를 세워달라는 것이었다. 군인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방향과 마음의 평화를 가르치는 곳. 총을 쏘는 기술이 아니라 총을 들지 않는 지혜를 가르치는 곳. 그들의 진심 어린 요청에 벤슨과 켈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1년 후 대한민국 강원도의 깊은 산골. 할아버지와 하늘이 함께 살았던 바로 그곳에 강철규 강하늘 기념 연수원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렸다. 그곳에는 군복을 벗은 잭슨, 코르테즈, 리가 새로운 교관이 되어 서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다. 첫 수업의 날, 잭슨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모함이 아닌 스승을 닮은 깊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울 첫 번째 훈련은 청소입니다. 그의 말에 젊은이들이 웅성거렸다. 바로 1년 전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잭슨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총을 잡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부터 청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등 뒤로 코르테즈와 리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숲을 스치며 노래했다.
그 바람 속에서 3명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스승의 숨결을 느꼈다. 강하늘. 그녀의 이름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바람 속에 영원히 남겨졌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